서울의 심장부 아우라 그룹의 타워는 밤의 장막 속에서도 홀로 빛을 발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꼭대기층의 대표이사 사무실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잘 다듬어진 얼굴에는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방금 끝난 임원 회의의 잔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회의는 사실상 박태석 부회장의 동무대였다. 민주는 명목상의 대표였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박 부회장의 손을 거쳤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박 부회장은 후견인을 자처하며 회사를 장악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권위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민준이 제시한 신규 사업안은 교묘한 논리에 의해 묵살되었고 그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회의실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짚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몇 년째 그의 마음을 좀먹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박태석은 너무나 교활했고 회사 내부는 그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에서 조력자를 찾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길을 자리로 돌아온 민주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켰다.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치자 화면에는 일반적인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노마드라고 불리는 전 세계의 최상급 해결사들과 비밀 의뢰인들을 연결해주는 익명의 네트워크였다. 그는 신중하게 새로운 의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의뢰의 성격은 철저히 위장되어야만 했다. 최상급 사교 행사 파트너 구함, 의뢰인 신분 절대 보장, 지적 능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완벽한 기밀 유지 능력을 갖춘 전문가 선호.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다. 겉보기에는 다가오는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갈라를 위한 파트너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 대처 능력과 전문가라는 단어는 이곳의 사용자들이라면 그 숨은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암호와도 같았다. 그는 보수 금액란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입력했다.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이 의뢰는 단순한 파트너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박태석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외부의 칼날을 찾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의뢰를 등록하는 버튼을 누르며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은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다. 임지수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근해 강민준 대표의 책상을 정리하고 그날의 일정을 확인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단정한 복장, 차분한 표정, 간결한 말투. 누구도 그녀에게서 특별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유능하고 과묵한 비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눈빛 뒤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모든 미묘한 권력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강민준 대표의 고립감, 박태석 부회장을 따르는 이들의 오만함,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까지도.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을 위한 귀중한 정보들이었다. 업무 시간 동안 그녀는 완벽한 비서였다. 대표의 모든 지시를 군더더기 없이 수행했고 수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누구도 그녀가 매일 밤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우라그룹의 유니폼을 벗고 평범한 오피스텔로 돌아간 순간 그녀는 임지수가 아닌 헬레나가 되었다. 과거 국정원에서 가장 유능한 현장 요원 중 한 명이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녀의 작은 방은 최첨단 보안 장비와 통신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아우라와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뿐이었다. 존경받는 기자였던 아버지는 부패를 파헤치다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그녀 역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임무에서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조직을 나와야 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아우라 그룹에 잠입했다. 그날 밤도 그녀는 자신만의 단말기로 노마드에 접속했다. 그곳은 그녀가 외부와 소통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새로운 의뢰 목록을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최상급 사교 행사 파트너 구함. 겉보기에는 평범한 의뢰였지만 명시된 조건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는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의뢰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이 아우라 그룹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창립 기념 갈라는 회사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의뢰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경호나 정보 수집이 아닐 터였다.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그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임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의뢰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헬레나라는 자신의 코드네임으로 의뢰 수락 의사를 전송했다. 화면에는 접선 장소와 시간은 추후 통보라는 간결한 메시지만이 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우라 타워를 차갑게 응시했다.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임지수는 평소와 같이 강민준의 일정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창립 기념 갈라 준비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갈라에서 벌어질 비밀 임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준 역시 자신 앞에 서 있는 비서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유능함을 인정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노마드를 통해 고용한 미지의 해결사 헬레나와의 접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그 미지의 인물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비서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퇴근 시간이 되자 임지수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드디어 접선 장소와 시간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도심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시간은 바로 오늘 밤이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의뢰인은 누구일까?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단정한 비서가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 드레스는 활동성을 고려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고, 작은 클러치 안에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과 마주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방 안의 은은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임지수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의뢰인이자 그녀가 매일 마주하던 상사 아우라 그룹의 대표 강민준이었다.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소음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준의 얼굴에서는 첫 충격이 가시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질문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어떻게, 왜 내 비서가 전설적인 해결사 헬레나라고? 이것이 박태석이 파놓은 함정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다시 뜯어보았다.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단정하고 그림자 같던 임지수가 아니었다. 차가운 자신감과 위험한 기운을 내뿜는 낯선 여자.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쩌면 그녀는 박태석이 심어놓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임지수 역시 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그가 아버지의 원수와 한패인가 아니면 그 역시 희생양인가. 그의 눈빛에서 익히는 것은 순수한 충격과 깊은 의심이었다. 만약 그가 박태석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표정을 지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보다 앞으로의 판도를 어떻게 짜야 할지가 더 중요했다. 침묵을 깬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움직였다.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향해 빠르고 강하게 뻗어왔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상대의 실력을 떠보기 위한 실전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이미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는 것을 보고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며 그의 손길을 피하는 동시에 부드럽게 몸을 회전시켜 그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절도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가볍게 붙잡아 그의 힘의 방향을 틀어버렸고 순식간에 공수의 위치는 뒤바뀌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공격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된 것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름대로 격투기에 능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목덜미 급소 바로 옆에 닿아 있었다. 그녀가 조금만 힘을 주면 그는 그대로 쓰러질 터였다. 이 정도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비서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러섰다. 신체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복잡한 내부 서버 구조도가 떠 있었다. 박태석 부회장은 2중 3중의 방화벽으로 자신의 자금 흐름을 숨기고 있다.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어. 당신이라면 어디를 노리겠나? 이것은 두 번째 시험이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와 정보 분석 능력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임지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때로 가장 사소한 곳에서 무너지죠. 여기 재무팀 이사의 개인 회계 프로그램과 연결된 백업 서버, 보안 등급은 낮지만 모든 원본 데이터가 미러링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통에서 핵심 정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민준 자신도
최근에서야 파악한 가장 은밀한 루트였다. 그녀는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적의 허를 찌르는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의심을 거두었다. 그녀가 박태석의 사람일 리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핵심적인 약점을 짚어낼 리가 만무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좋아 헬레나, 아니 임 비서. 그는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당신과 계약하지. 하지만 조건이 바뀌었다. 단순한 갈라 파트너가 아니야. 이건 내 전쟁에 동참하라는 제안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심, 허수아비 대표로 지내야 했던 굴욕, 그리고 회사를 좀먹는 박태석의 부패에 대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절박함이 묻어났다. 임지수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가 단편적으로 수집해온 정보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민주는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 목표가 같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박태석을 무너뜨리는 것. 그녀의 복수와 그의 전쟁은 이제 같은 길 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위험한 동맹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이기도 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일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로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가 헬레나에게 기대했던 것이었다. 동의하지. 이제부터 우린 한 팀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본 뒤 가볍게 악수를 했다. 차가운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 위험하고 불안정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행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회사에서는 지금처럼 완벽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모든 은밀한 소통은 별도의 보안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임지수가 지목했던 재무팀 이사의 백업 서버였다. 그곳에서 박태석의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이 일에 대해 아는 척해서는 안 돼. 박태석은 여우 같은 인간이라 작은 변화도 금방 눈치챌 거다. 강민준이 경고했다. 걱정 마십시오. 임지수가 대답했다. 저는 그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불신과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기묘한 동질감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복수와 생존을 위해 거대한 적을 상대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그룹의 대표이사 사무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했다. 임지수는 정확히 오전 8시 30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그날의 일정 보고서를 강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준비 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신사업팀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에게 보고하는 비서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지난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을 압도하던 헬레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 서류를 내려놓는 손가락의 미세한 각도까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함께 쥔 동반자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다. 임지수 역시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혼란과 새로운 종류의 무게감을 읽었다. 그가 이중 생활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것 또한 그녀의 임무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의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우리는 프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그렇게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대화는 철저히 업무적인 내용으로 한정되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만이 아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검토가 끝난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임 비서 이 보고서 검토 끝났으니 처리해주게. 특히 14페이지의 수익성 분석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평범한 지시였지만 14페이지는 그들이 미리 약속한 오늘 밤 자정 4번 안전가옥에서 접선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에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여 파일 캐비닛에 넣었다. 파란색은 지시 확인 이상 없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만약 위험을 감지했다면 그녀는 빨간색 포스트잇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모든 사소한 행동들은 다음 수를 위한 기물이 되었다. 지수는 비서라는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 배석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대표이사 비서라는 직함으로 회사 내부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합법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재무팀 이사인 이진섭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야근, 패턴 심지어 그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들르는 단골 술집까지도. 이런 정보들은 하찮아 보였지만 작전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강민준 역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이진섭 이사를 견제하며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 쏠리게 만들었다. 일부러 사소한 회계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며 그를 압박했고 불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며 그의 시간을 빼앗았다. 이 모든 것은 지수에게 활동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이진섭은 젊은 대표가 갑자기 자신을 옥죄어온다고 생각하며 불쾌해했지만 그 배후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태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암투를 겪어온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의 눈에 최근 강민준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이전까지는 무기력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그가 갑자기 나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미약한 변화였지만 박태석의 동물적인 감각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복도에서 강민준과 마주쳤다. 강 대표 요즘 아주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 보기 좋구먼.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버님께서도 지금의 강 대표를 보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는 일부러 죽은 사람을 언급하며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본 민준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완벽하게 예의 바른 후계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박태석은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차가운 분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서 등을 돌리며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강 대표와 임지수 비서, 두 사람 요즘 동태를 자세히 보고해.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덫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다. 지수는 마침내 이진섭 이사의 사무실에 접근할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다.
회사의 서버 정기 점검일. 그날은 몇 시간 동안 CCTV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이 꺼질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민준에게 전달했다. 전달 방식은 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난초, 화분의 잎사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 잎사귀가 창문을 향하면 계획 실행 가능이라는 의미였다. 그날 밤 민준은 일부러 임원들을 모아 회식을 주선했다. 이진섭 이사 역시 그 자리에 붙잡아 두어야 했다. 술잔이 오가는 시끄러운 식당에서 민준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상대는 물론 지수였다. 진입 시간 확보. 30분. 짧은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이진섭에게 다가가 억지로 술잔을 권하며 그의 발을 묶어두었다. 같은 시각 지수는 검은 작업복 차림으로 아우라 타워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에서 민준의 신호가 들려왔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었다.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스며든 그녀는 익숙하게 비상계단을 타고 재무팀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었다. 거대한 성벽을 향해 던지는 첫 번째 돌멩이였다. 아우라 타워의 내부는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비상등만이 간헐적으로 녹색 빛을 뿌리며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비추었다. 임지수는 자신의 숨소리마저 소음처럼 느껴지는 그 정적 속을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건물의 모든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재무팀이 있는 35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복도 끝에 설치된 추가 동작 감지 센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서버 점검으로 인해 중앙 관제 시스템은 멈췄지만 박태석처럼 의심 많은 자가 별도의 함정을 설치해 두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한 바였다. 그녀는 소형 적외선 탐지기를 꺼내 센서의 감지 범위를 확인했다. 레이저 광선이 촘촘한 그물처럼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최적의 통과 경로를 계산했다. 요가 마스터처럼 몸을 비틀고 발레리나처럼 부드럽게 팔다리를 뻗으며 그녀는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이 레이저망을 통과했다. 이진섭 이사의 사무실 문은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소형 전자기, 펄스 장치를 도어록에 갖다 댔다. 짧은 노이즈와 함께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었다. 사무실 안은 고급 가구와 서류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화려한 집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이진섭의 책상 뒤 벽과 책장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백업 서버로 향했다. 그녀가 분석한 대로 가장 중요한 비밀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USB 드라이브를 서버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목에 찬 단말기 화면에 데이터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다. 바로 그 시각 강민주는 시끄러운 회식 자리에서 이진섭을 마크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과장되게 웃으며 술잔을 채워주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그의 정신을 빼앗았다. 이진섭은 이미 술이거나 악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보며 집에 가고 싶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손에 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지수로부터 온 1단계 완료 신호였다. 다시 이진섭의 사무실. 데이터 복사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귀에 꽂힌 수신기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려왔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발소리, 전기 순찰 시간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장비를 회수할 준비를 하면서도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복사 완료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사무실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 도어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USB를 뽑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서버에 남은 접속 로그를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 그리고 그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유리 흡착기와 강철 와이어가 들려 있었다. 보안 요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을 비추는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다.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지수가 거대한 빌딩의 외벽에 매달려 거미처럼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지수는 곧바로 훔쳐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거래 내역은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밤을 새워 그것들을 해독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단 한 사람 박태석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보안 채널을 통해 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독수리가 둥지에 착륙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수고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성공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갑옷의 첫 번째 균열을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작전은 작은 흔적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이진섭은 자신의 책상 위 펜꽂이의 각도가 평소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원래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성격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태석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박태석은 그 사소한 보고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박태석 부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이진섭 이사가 올린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꽂이의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었다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사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태석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였다. 프로의 솜씨였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미세한 실수를 만든 것이다. 그의 생각은 즉시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최근 들어 눈빛이 변한 어린 대표, 무기력한 꼭두각 씨가 갑자기 주인을 물려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 분명 외부에서 칼을 끌어들였을 터. 박태석은 입가에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군. 그렇다면 쥐덫을 놓아줘야지.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막대한 비자금이 동원되는 불법적인 거래이며 관련 데이터는 박태석 부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특별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 소문은 박태석이 직접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는 잊지도 않은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어 쥐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할 미끼를 던진 것이다. 소문은 당연히 임지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비서실의 정보망을 통해 이 소문의 출처와 내용을 교차 검증했다. 모든 정황이 너무나 사실처럼 보였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박태석의 목을 단번에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이 정보를 즉시 강민준에게 보고했다. 안전가옥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지수가 신중하게 말했다. 박태석 같은 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정보를 흘릴 리가 없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다 해도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를 끌어내리고 싶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수는 작전의 위험성을, 민주는 성공했을 때의 보상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논쟁 끝에 그들은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잠재적인 보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대신 지수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본사 건물이 아닌 외부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알파 서버였다. 작전 당일 밤, 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데이터 센터에 잠입했다. 박태석은 이미 그녀의 침투를 예상하고 모든 경비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압력 센서 적외선 감지기를 피해 서버실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알파 서버 앞에 도착한 그녀는 미끼 파일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파일을 자신의 단말기로 복사하는 순간 박태석의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걸렸구나. 박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의 팀은 일반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사냥개들이었다. 지수는 데이터를 복사하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포위망을 좁혀오며 사살하려는 살기 가득한 움직임이었다. 함정이다. 지금 즉시 퇴각하라.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수신기에 울렸다. 그는 별도의 경로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지수는 머릿속으로 최단 탈출로를 그렸다. 그때였다. 데이터 센터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스프링클러가 터져 나와 물을 쏟아냈고 비상 셔터들이 내려오며 혼란이 가중되었다. 민준이 외부에서 시스템을 교란하여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 혼란을 틈타 환풍구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안전가옥에 돌아온 그녀는 온몸이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에는 추격자들과의 격투 중에 생긴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상처를 직접 치료했다. 내 판단이 틀렸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군.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닙니다. 저 역시 가능성을 보고 동의했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데이터는 역시나 가짜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이제 박태석은 그들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숨 막히는 수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밤의 실패는 그들의 머리 위를 떠도는 먹구름과 같았다. 강민주는 창가에 서서 묵묵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임지수는 어깨의 상처를 소독하며 찢어진 작전복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들의 적은 이제 단순한 부패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사냥에 나선 포식자였다.
조급함과 섣부른 희망은 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어.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이진섭에게서 빼낸 저 데이터뿐이야. 그는 지수가 분석하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명과 함께 수많은 암호화된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비자금의 코드네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들은 다시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지수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들을 과거의 뉴스 기사 아우라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 등과 대조하며 패턴을 분석했다. 민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아버지가 남긴 개인 기록 보관소에 접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태석에 의해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곳이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각자 중요한 조각을 찾아냈다. 민주는 아버지의 낡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잠긴 금고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일지를 찾아냈다. 일지에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 시스템을 해킹하고 경쟁국의 산업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며 정재계 인사들의 약점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괴물 같은 프로젝트였다. 아버지 강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반인륜적인 위험성을 간파하고 결사반대했다. 일지에는 당시 프로젝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박태석과의 격렬한 대립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 부장은 이 프로젝트가 나라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권력을 향한 탐욕만이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박태석과의 마지막 담판을 앞둔 날짜에서 끊겨 있었다. 같은 시각 지수 역시 얼음처럼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특정 날짜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공교롭게도 아우라 그룹의 경쟁사 대표가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정부의 주요 정책이 갑자기 뒤바뀌는 등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가장 두려워했던 날짜를 입력했다. 강민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 역시나 바로 그 전날 거액의 자금이 블랙독 시큐리티라는 뒷세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로 악명 높은 용역 회사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 발견되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집에서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날짜를 확인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날 역시 블랙독 시큐리티로 돈이 입금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일지를 손에 쥔 채 화면에 떠 있는 거래 내역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죽었지만 그들을 죽인 것은 결국 같은 칼이었다. 박태석, 그리고 그의 괴물 프로메테우스.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회사를 되찾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숙명이 되었다. 안전가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공동의 슬픔과 분노로 단단하게 뭉쳐진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민주는 지수의 어깨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유능한 해결사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지였다. 이제부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민준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석과 그의 프로젝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심판할 거야.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괴물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 그 심장을 꿰뚫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과제였다.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갈라가 열리는 날, 도시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쏟아지는 듯했다. 행사장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제계 거물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거짓된 미소와 보이지 않는 탐욕이 넘실거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무대 뒤편에서 강민준과 임지수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박태석이 통제하는 법과 시스템으로는 그를 단죄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시스템 밖에서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를 심판해야 했다. 바로 이 갈라의 메인 이벤트 대표이사의 기조연설 무대를 하이제킹하여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돌아올 다리가 없는 작전이었다. 강민주는 무대 뒤편에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단순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실의 이름으로 거짓된 왕을 끌어내릴 처형인이었다. 그의 연설 속 특정 단어가 바로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임지수는 호텔의 중앙통제실 근처 좁은 배전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호텔 직원 유니폼으로 위장한 그녀의 손에는 소형 단말기와 각종 해킹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행사장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백도어를 심어놓았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강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은 박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생각하는 어린 사자가 벌일 마지막 재롱을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아우라 그룹의 대표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회사의辉煌한 과거와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연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와 지수 사이에는 초 단위로 계산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단말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의 입모양에 집중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박태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가 될 문장을 내뱉었다.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비춰야 할 꺼지지 않는 진실의 빛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손가락이 단말기 키패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크린은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회사 로고가 아니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글자와 함께 박태석의 비밀 계좌에서 블랙독 시큐리티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스크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강 회장의 일기 내용이 흘러나왔고 박태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폭로되었다. 사람들의 경악은 이내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박태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걸 당장 꺼이건 뭐함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보안팀은 통제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지수의 손아귀에 있었다. 강민주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묻으려 했던 진실입니다. 박태석 부회장.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태석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품속에서 몰래 소지하고 있던 소형 연막탄을 터뜨렸다. 자욱한 연기가 연 회장을 뒤덮으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태석은 그 혼란을 틈타 비상구로 달려갔다. 그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그의 퇴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가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지수가 서 있었다. 호텔 직원의 옷을 벗어 던진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신과도 같았다.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지수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관절을 꺾어 순식간에 2명을 무력화시켰다. 겁에 질린 박태석이 도망치려 하자 그녀는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의 목에 차가운 금속 팔찌를 채웠다. 미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모든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다. 연기가 거친 연 회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릎 꿇린 채 체포되는 박태석을 비추고 있었다. 강민주는 무대 위에서 인파 속에 섞여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마침내 길고 긴 싸움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아우라 게이트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고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박태석과 그의 수족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를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하룻밤의 폭로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아우라 그룹 역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주재하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주주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냈다. 임지수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박태석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과거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던 국정원 내부의 부패 세력 역시 실체가 드러났다. 그녀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조직에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명예로운 복귀를 제안해왔다. 그녀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명예와 진실이 마침내 그녀의 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어느 이른 새벽 강민주는 아우라 타워의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한 달 전 절망과 분노 속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처럼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임지수였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비서복장이 아닌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그들은 상사와 부하도 의뢰인과 해결사도 아니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거대한 적을 쓰러뜨린 세상에 단 둘뿐인 전우였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군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수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났다. 당신 덕분이야. 민준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저 아래 도시의 불빛을 원망하며 서 있었겠지.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의 질문은 그녀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지수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되찾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제안을 꺼냈다. 아우라 그룹에 남아주면 안 될까? 비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이 회사를 바로 세우는 길을 함께 걸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통찰력과 능력이 필요해. 이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그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지수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CEO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역시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이 담긴 미소를 보여주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양이 마침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도시의 모든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날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